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물류관리사 물류관련 법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저는 전표훈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자, 2024년도에도 물류관리사 여러분 합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물류관련 법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과목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물류관련 법규 40문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법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관리사 시험 보면 1교시 물류관리론 40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화물운송론 이것도 40문제 출제되죠. 그 다음에 국제물류도 40문제에서 총 1교시 때 120문제가 출제되고 2교시가 이제 우리 물류 관련 법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관하용론, 보관론과 하용론 합쳐가지고 40문제가 출제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진행할 물류 관련 법규죠. 물류 관련 법규 4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바로 물류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물류 관련 법규는 짧은 시간 안에 법 체계를 이해하고 또 암기도 상당한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주로 면과락 작전하는데 면과락 작전 해가지고는 합격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면 물류 관련 법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을지, 일정 점수 이상 맞아서 여러분 쉽게 합격할 수 있을지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이번 시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류 관련 법규는 7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죠. 7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법률이 물류정책기본법이고요. 물류정책기본법 가장 중요한 법이 되겠다. 8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이 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것도 8문제.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운수사법. 화물자동차운수사법. 줄여서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하죠. 10문제가 출제됩니다. 10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가장 법률의 법조문의 양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가장 또 최근에 개정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네 번째가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은 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5개에서 6개 정도 출제가 되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친숙한 법률 중에 하나가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체인점이라든가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 게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여기는 다 맞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철도사업법, 그 다음에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이에요. 그 다음에 줄여서 농안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 7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고 8개, 10개, 5개에서 6개, 보통 3개에서 4개 출제되고요. 항만운송사업법 3개. 농안법은 법률의 양이 7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을 때 가장 스킵하기 좋은 법률이 바로 농안법이다. 상당히 많은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2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개 법률을 어떻게 이제 공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 법률, 물류정책기본법이 매우 중요한 법률이 되겠다. 물류관리론이라든가 화물운송론, 그다음에 보관하용론,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물류정책기본법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류의 공동화라는 단어, 그다음에 물류의 표준화, 그다음에 물류의 자동화, 물류의 정보화,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어디냐? 물류정책 기본법이다. 법명 자체가 기본법이기 때문에 나머지 법률에 기초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법률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물운송론이라든가 물류관리론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8문제를 다 맞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류시설법인데, 물류시설법은 물류창고업이라든가 복합물류터미널, 그 다음에 물류단지, 특히 물류단지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8문제 중에서 물류 단지에 관련된 문제가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명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지만 물류단지법이라고 할 만큼 물류단지에 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한 법률이고요. 화물자동차 운수사법 10문제가 출제되는데 10문제가 출제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뭐예요? 법률의 양, 시행령의 양, 그다음에 시행규칙의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는 기출, 빈출되는 부분들이죠. 최근에 개정된 부분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있겠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 5개 다 맞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철도사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은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상당히 쉽지만 법의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법조문이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 맞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농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은 다 공부할 만하다는 거죠.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이 내용이 좀 많고 물류시설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법률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40점 면과락이 아니라 60점 이상 그죠?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법률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지 전략적인 학습 방법 말씀드리고 책 5페이지부터 해서 법의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물류 관련 법규 학습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첫 번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들 알아두시고 몇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의 구조란 게 나오죠. 법의 구조. 여러분들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죠.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법을 공부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부담이 많이 돼요. 자, 5페이지 보면 법의 구조 체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법을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암기를 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들 암기를 잘 해야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법의 체계를 초반에 잘 익혀두시면 첫 번째 법률부터 마지막 법률까지 거의 유사한 부분으로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법의 구조 체계에서 사법, 공법, 사회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법률 보면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사법이에요. 사법. 사법이라 하면 한자로는 개인사자를 쓰죠. 사법이라 하면 개인 간의 어떤 활동을 갖다가 어떤 개인 간의 어떤 문제를 갖다 규율한 법률이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대 개인이죠. 얘네들은.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렇죠. 사법입니다. 민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다 이런 것들이죠. 특히 민법, 상법 이런 것 대표적인 사법이다. 근데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시대가 변하고 그다음에 사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개인과 어떤 국가, 그렇죠? 개인과 국가 간의 문제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국가를 우리는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사기를 친다거나 공간 협박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국가가 커지고 사회가 커지고 하면 개인과 국가 간의 국가는 공권력입니다. 어떤 공적인 권력을 가진 기관이죠.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걸 규율하는 게 바로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대표적인 공법이 헌법 같은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공법, 헌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규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공법과 사법 사이에 낀 아이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규율하기 위한 게 바로 사회법이다. 이 사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니면 노동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런 물류 관련된 영역들은 경제법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경제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에 관련된 노동법규 아니면 최근 가장 중요한 환경에 관련된 법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게 바로 사회법이다. 이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어디 사이에 껴있는 애들이에요. 특히나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매년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그 변경된 상황들을 법에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변경이 되죠. 그래서 우리 물류 관련 법규도 매년 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 사항들은 중요 출제 포인트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드릴 때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빈출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빈출되는 부분. 나왔던 애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20대 8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전체 책이 이렇게 1000페이지가 있으면 1000페이지에서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중에서 중요한 20%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20%가 어때요? 전체 빈출 빈도로 본다면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페이지 중에서 한 200페이지 정도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거기를 여러분들이 잡고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빈출되는 부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하나는 개정 부분이죠. 개정되거나 아니면 새로 제정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포인트가 상당히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4년도도 벌써 1월 달에 1월 9일 날 또 개정분이 또 나왔어요. 걔네들은 또 7월 10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 법률,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 법률인 물류정책 기본법부터 나와 있습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물류시설법에 벌써 개정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 책이 작년도 2023년도 12월 달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개정됐던 부분들 중에서 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서법, 공법, 사회법인데 그중에 우리는 분류 중에 보면 경제법에 해당한다. 이 경제법에 관련된 내용도 공부를 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빈출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부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6페이지 가시면 물류 관련 법규의 학습을 위한 법률 개념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실질적인 것은 이제 법 조문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 문제는 법조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사법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라든가 학설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법조문만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요. 다음 중 물류정책 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 오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가 이 빈칸, 사이를 갖다 좀 띄워놨습니다. 띄워놓은 이유는 얘네들이 생각보다는 지문이 길다라는 거죠. 통상 짧으면 2줄, 길면 3줄이에요. 4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죠.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당히 깁니다. 문제를 읽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읽다가 문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길게 낸 것은 여러분들 보고 시험 보다가 엿먹으라 이렇게 낸 게 아니고, 포인트를 알고 접근하라는 의미에서 법조문은 이렇게 시험 문제 지문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읽는 게 아니라 주어가 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어가 뭔지, 이제 우리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때에 따라서는 뭐 시도지사, 때에 따라서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여러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행정주체들이 나와요. 그 주어가 맞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주어가 행한 행위들이 있어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이 행정행위가 또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다 읽는 게 아니라 주어가 맞는지, 이 주어가 행한 행정행위가 맞는지, 예를 들면 허가인지, 그것이 뭐 인가인지, 아니면 그게 면허인지, 때에 따라서는 등록인지, 때에 따라서는 신고인지, 이런 행위들이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숫자가 나오면 깼습니다. 깼스. 40문제 중에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10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그 중에서 반은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일단 긴장하시고 이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나중에 A4 용지로 A4 용지 한 장 정도 해서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모조리 정리를 하셔야 된다. 숫자가 맞는지. 마지막에 보면 이 서술어 부분이 있어요. 서술어. 이 서술어 부분이 또 중요하죠. 서술어가 또 맞는지, 이게 긍정인지 때에 따라서는 부정인지 요거 잘 보셔야 되고, 또 서술어를 보면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인지 아니면 해야만 한다인지, 이런 서술어를 잘 볼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 뭐예요? 캔이죠. 캔. 해야만 한다.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맞는지, 그래서 주어가 맞는지, 주어의 행정행위가 맞는지, 그다음에 숫자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서술어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행위다. 행정행위. 그래서 행정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박스 2번에 보면 6페이지 박스 2번 물류 관련 법규상 규정된 행정행위 이 부분이 좀 중요성이 있죠. 허가, 인가, 등록, 특허, 승인, 신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 법규에서 우리 물류 관련 법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등록입니다. 등록. 등록이 여러 차례 나오죠. 여러 차례. 그 다음에 허가도 상당히 중요한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면허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철도사업법에서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득해야 된다라는 거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신고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신고해야 되는 규정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신고에 관련된 내용들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협회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면 그때 인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립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주어의 행위로서 맞는지 틀리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중에 양가로 1번 보면 허가란 게 있죠. 법규로서 정해진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인 행정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토지를 한 200평 가지고 있어요. 200평. 토지를 200평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일단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어. 만약에 집을 짓고 싶으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서 구청에 가가지고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구청에서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으면 그때 허가를 해주는 거죠.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허가. 그래서 원래 허가란 것은 원래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허가받은 애들만 지을 수 있는 거. 이때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걸 금지를 갖다 풀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허가다. 그걸 보면 화살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의 허가, 그다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 이런 것들이 있죠. 허가가 여러 차례 나와요. 상당히 다 중요하다. 두 번째 인가란 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법률관계에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설립 인가, 공용차고지, 설치 인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3번 등록인데 등록 별표입니다. 별표. 그래서 첫 번째 허가 이거 중요하죠. 별표죠. 별표. 그다음에 인가 같은 경우는 협회 같은 거 설립할 때 설립 인가 같은 거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등록이 나오는데 등록은 별표 여러 개 치셔야 되죠. 우리 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행정행위가 바로 등록이다. 등록. 첫 번째 법률이 물류정책기본법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에 보면 첫 번째 사업이 나와요. 사업. 우리 이제 법규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업이에요. 사업.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업이 나오는데 이름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제물류론 공부하다 보면 FF 나오죠. FF.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합니다. 포워더. 프레이트 포워더. 우리 법규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라고 그러죠. 국제물류주선업. 업이 붙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업을 이제 공부할 때 이 사업에서 한 40문제 중에 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법명 자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그죠? 철도사업법, 그 다음에 항만운송사업법, 법명 자체가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그만큼 사업이 중요한 거고, 우리 첫 번째 사업이 국제물류주선업이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만 어때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사업을 공부할 때는 효력이 발생 요건, 그 다음에 효력의 변경, 지금은 들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효력이 소멸하기도 하죠. 이 법이란 놈도 이 법을 갖다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주체들인 어떤 법인이라든가 개인도 생로병사가 있죠. 사람은 마찬가지로 법인도 법인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생로병사가 있어요. 효력이 발생하면 이거 어때요?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효력 발생 요건이 바로 이거죠. 허가인지, 인가인지, 등록인지, 신고인지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 만약에 허가하면 허가 기준이 있어요. 허가 기준. 등록이면 등록 기준이 있죠.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허가를 받고 인가를 받고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결격사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효력이 변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효력이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 중에 우리는 뭐 허가와 등록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등록 보시면 첫 번째 법률부터 나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을 할 때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만 이 사업, 국제물류 주선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특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특허는 우리 법에는 특허란 말은 안 나오고 특허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애가 있어요. 면허란 놈이 나오죠. 면허.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면허, 이거는 성질이 설권이라는 건 권리를 설정해 준다라는 거죠. 특허에 해당하는 건데 면허라고 우리는 단어가 나온다. 그 밖에 승인, 그 다음에 신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 신고 같은 경우는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장 경미한 거죠.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박스 3번에 보면 물류 관련 법규에 규정된 행정상 뭐 제재 조치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요거에 앞서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시간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규를 공부할 때, 물류 관련 법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가 40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각 법마다 법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되어 있고, 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가 정의되어 있는 이유는 그 법마다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법에만 사용되는 그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 계획이라는 놈이 상당히 중요하다. 법에 보면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법률, 물류정책 기본법에 보면 국가물류 기본계획, 지역물류 기본계획, 그렇죠? 그 다음에 시행계획 이런 것들도 있고, 계획 전에 하는 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법률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계획에 관련된 게 한 4-5문제가 출제가 되죠. 계획과 관련돼서는 조사라는 게 있어요. 조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다음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죠.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장기적이고 매우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굵직굵직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장기적이에요. 장기적. 그다음에 추상적이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공부하는 게 있죠.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5가지로 본다. 5가지로. 그래서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수립권자. 그 다음에 수립의 주기, 몇 년 단위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수립의 내용.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다른 계획. 타 계획과의 관계. 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계획이 나올 때마다 이 5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수립권자, 이 사람입니다.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수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산장 내지는 시도지사 이런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주어죠, 주어. 아까 제가 1번 지문해가 쭉 하면 주어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기는 뭐야? 숫자죠. 몇 년 단위로 하는지. 우리 첫 번째 법률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계획이 국가물류 기본계획입니다. 걔는 10년 단위 계획을 몇 년? 그렇죠.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아니면 기본적인 기본 계획들, 아니면 종합 계획들은 5년 단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 부분 중요하고요. 그다음 내용, 절차. 이 절차 부분도 대부분 비슷한데, 첫 번째는 의견 청취. 의견 청취 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의견 청취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구한테 하는지. 의견 청취를 대부분은 시도지사한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견 청취, 그 다음 단계는 협의하는 단계예요. 협의. 누구랑 협의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협의한 다음에는 심의예요. 심의. 심의는 또 누가 하는지 다 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런 것들이랑 관련된 되어 있는 것이죠. 주어랑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바로 의견 청취는 누구한테 하고 협의는 누구한테 하고 심의는 누구한테 하는지. 그 밖에는 이제 공고공람이죠. 뭐 이런 절차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의견 청취는 누구한테 하고 협의는 누가 하는 것이고 심의는 누가 하는지. 심의는 주로 위원회 조직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위원회? 땡땡 위원회죠. 이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된다. 그 밖에 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계획의 뭐 기본이 되는지, 우선하는지,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분들이 출제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물리관련 법규 관련돼서는 첫 번째 용어의 정의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계획에 관련된 부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아까 했던 내용. 세 번째 내용은 아까 했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죠. 법명이 사업법인 것도 우리 세 가지나 공부를 한단 말이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합쳐서 한 17문제, 18문제 돼요. 그러니까 법명이 사업법이에요. 그리고 사업법이 아닌 법률에서도 첫 번째 물류정책 기본법에서는 첫 번째 사업, 국제물류추선업. 두 번째 시설법 가면 거기도 두 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하나는 물류창고업, 그 다음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이라는 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가면 대규모 점포에 관련된 곳이 다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다.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효력발생이에요. 효력발생. 두 번째는 효력이 변경되는 거. 세 번째는 효력이 소멸되는 단계로 간다. 이건 초반부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첫 번째 보면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게 있었죠. 요건. 대표적인 게 허가, 그렇죠? 아니면 등록, 뭐 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면허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허가, 등록, 인가를 받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허가, 등록, 인가를 받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결격사유라고 한다. 결격사유. 이런 결격사유. 이거 다 출제 포인트죠. 이렇게 다. 출제 포인트. 효력이 변경되는데, 효력이 변경될 수가 있겠죠. 허가도 변경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등록도 변경 등록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중 변경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경미한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 요거와 관련된 변경 허가, 아니면 변경 등록,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하나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권리 의무의 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의무의 승계. 이 효력이 변경된다라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속, 또 하나는 합병, 또 하나는 양도, 양수.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매매라고 그러죠. 매매. 상속하면 누구한테 상속이 가느냐? 그렇죠? 어떤 권리 의무가 누구한테 승계되느냐 이거죠. 상속은 상속인한테 권리 의무가 승계가 됩니다. 자, 합병 같은 경우는 A기업이랑 B기업이 합쳐서 C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또는 B가 될 수도 있죠. 새로운 기업이 하나 만들어지면 얘를 갖다 신설 합병법인이라고 하고, 기존에 A 또는 B가 나오면 기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얘네들이 만약에 새로운 법인이 생기면 얘가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아니면 A와 B가 합쳐가지고 A 또는 B가 되면 남아있는 애들이죠. 존속법인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뭐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양도인은 파는 사람이고 양수인은 사는 사람이죠. 누가? 양수인이, 양수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된다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성이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효력 소멸이죠.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효력 소멸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휴폐업. 또 하나는 취소라는 게 있다. 취소. 휴폐업은 내가 영업을 하다가 휴업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제 그만하고 싶어. 폐업하고 싶다. 그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자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기 뜻에 의해서. 이때도 휴폐업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신고 규정이 있다. 신고 규정.
때에 따라서는 철도사업법 같은 경우는 철도 사업을 하다가 내가 그만하고 싶다. 그럼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는 이건 타의에 의해서 나는 이 영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잘못했어. 법규를 갖다 위반했다라는 거죠. 취소를 당하는 거예요, 취소.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 이게 취소입니다, 취소. 난 하고 싶지만 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이때 취소 관련돼서 어떤 사유들이 있어요, 사유. 이때 절대적 취소 사유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 취소라는 게 있다. 절대적 취소는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이게 한 번 걸리면 무조건 취소당하는 사유들이 있어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등록을 했거나 사업을 하다 걸리면 무조건 취소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그것도 취소 사유고, 아니면 등록증이라든가 허가증이라든가 이런 거 빌려줬다가 걸리면 이것도 무조건 취소해요, 거의 다. 아니면 또 하나, 영업의 정지 기간 중에 근신해야 되는데 영업의 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다 걸려도 그건 무조건 취소죠. 그래서 무조건 취소당하는 애들 취소해야 한다. 법에 보면 취소해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절대적 취소다. 나머지는 상대적 취소라고 해서 취소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봐줄 수도 있는 거죠. 한 번 걸리면 경고, 두 번째 걸리면 영업정지 30일, 세 번째 걸리면 60일, 네 번 걸리면 취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애들을 우리 상대적 취소라고 하고, 한 번 걸리면 무조건 취소당하는 거, 이거를 절대적 취소라고 한다. 매우 중요하겠죠. 효력 소멸 중에서는 취소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취소란 것은 내가 어떤 영업적인 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영업적 이익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걸 박탈당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 전에는 반드시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청문이라는 것도 나중에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관련 법규에서는 일단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무슨 계획에 관련된 부분, 계획은 5단계다. 수리권자, 수리배 주기, 내용, 절차, 다른 계획과의 관계. 또 하나, 우리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슨 사업에 관련된 거고,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지금 왜 진행하느냐. 지금 7페이지 보면 박스 3번에 물류 관련 법규에 규정된 행정상의 제재 조치, 이 제재 조치가 이제 맨 뒤에 나오는 거죠. 이 중요한 걸 먼저 한 다음에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고, 이 제재 조치는 왜 하느냐? 우리 법률을 보면 법규죠? 법규의 구조 내지는 체계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 제1조, 법의 목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법의 목적. 이 법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물류 관련 법규는 경제법규입니다. 그래서 법 제1조 보면 끝날 때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대부분 돼 있어요.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 뭡니까? 경제법이란 거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법 제2조부터가 중요하죠.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들이다. 용어의 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법률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구성해 놨다라는 거죠. 용어의 정의가 맞는지 틀리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우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1호에 보면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호가 뭐냐? 물류의 정의, 물류. 물류란 이렇게 되죠. 물류란 제어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그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물류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요. 저 2호 보면 물류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또 3호에 보면 물류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얘네들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용어의 정의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보통 선언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얘네들도 보면 빈출되는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빈출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그거를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론만 봐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규는 무조건 문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요 기본서 말고 기출문제집 있어요. 기출문제집. 기출문제 통상 5년치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 큐넷이죠.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문 자격증인가요? 전문 자격 시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들어가시면 물류관리사 이거 체크하시고 물류관리사에 들어가셔서 문제 내려받기가 있어요. 기출문제죠. 최근 한 15년, 20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건 필요 없고 최근 기출문제 5년 플러스 그 다음 한 5년치 이거를 여러분 확보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는 이론서를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한 파트가 끝나면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풀어보든 안 풀어보든 그 문제는 없지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기출문제 꼭 옆에 끼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법 제3조부터 쭉 나오는 게 바로 그 법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목차별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의 맨 마지막 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조문이 있겠죠? 마지막 조문. 자, 법의 맨 마지막 조문은 법이란 놈은 원칙적으로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 규정을 여기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 규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과징금이라는 게 있고 이 과징금은 벌칙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중대했다. 그럴 때는 행정형벌이라는 게 있고 좀 경미하다. 그러면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도로 한다면 과징금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과징금은 또 최근에 계속 바뀌고 있어요. 법마다 있습니다. 과징금이. 법마다 있고 아주 중요하다. 과징금은 뭐냐면 어떤 영업을 하다가 잘못하면 영업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법규 위반했으면 영업 정지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자를 영업 정지시키는 경우 이 사업자랑 관련된 나머지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영업 정지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가름하는 제도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과징금. 과징금 중요하고 행정형벌, 질서벌이 있는데 질서벌은 다른 말로 과태료라고 그러죠. 경미한 거. 경미하니까 이건 시험에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오죠. 물론 미친 척하고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것보다는 행정형벌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중요하죠. 얘가. 행정형벌은 두 가지예요. 가장 행정형벌 중에 강력한 것은 사형이지만 우리 법에는 사형은 안 나오죠. 물류 관련 법규는 경제법규이기 때문에 경제법규 위반했다라고 해서 뭐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하지는 않죠. 대부분 징역형이에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죠.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법규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목적, 용어의 정의, 내용과 절차, 그 다음에 마지막 조문에 벌칙 규정 이렇게 구정이 돼 있다. 얘네들은 계속 첫 번째 법률부터 7번째 법률까지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체계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체계를 이해하기 전에 법규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정리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7페이지 행정형벌,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과태료, 그다음에 과징금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 특히 과징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징금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셔서 박스 4번에 보면 법률 행위가 제한되는 행위 무능력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행위 무능력자 제도가 뭐냐면 이게 결격 사유란 거예요. 결격 사유. 아무리 내가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또 등록을 하고 싶고 면허를 받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피한년 후견인, 미성년자, 파산자 이거는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우리 법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안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더 많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결격사유라고 하지만 우리 법규에는 더 많은 애들이 있다. 그래서 그 더 많은 애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박스 5번 보면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 아까 취소 말씀드렸습니다. 취소는 특히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는 한 번 걸리면 무조건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거. 무조건 취소하여야 된다라는 게 한 네 가지 정도 있어요. 네 가지. 얘네들은 꼭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두 문제 정도는 그냥 거저 먹을 수가 있다. 절대적 취소.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첫 번째, 거짓 부정이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면허를 받거나 하다가 걸리면 그럼 무조건 아웃이에요. 거짓 부정, 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걸려도 이것도 무조건 아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봐준 애들이 있긴 있어요. 봐주셔야 되고. 세 번째, 영업의 정지죠. 영업의 정지 내지는 사업의 정지죠. 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의 정지, 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다 걸리는 거예요. 영업하다가. 아니면 사업하다가 걸린 거죠. 사업하다 걸리면 이것도 괘씸죄로 무조건 아웃이죠. 이 세 가지는 거의 100%예요. 거의 100%. 물론 거짓 부정도 하나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화물 자동차 운수사법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네 번째는 뭐 허가증이라든가 아니면 등록증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거 빌려주면 안 되죠. 이거를 그냥 대여했을 때, 대여하거나 아니면 상호 같은 것들 빌려줬을 때 걸리면 이것도 대부분 아웃이에요. 대부분. 물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얘네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절대적 취소사항 이거는 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 양가로 일본에 무효란 게 있죠. 무효는 뭡니까? 무효, 효과가 아예 없다라는 거. 처음부터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 청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소 전에는 반드시 청문이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문은 우리나라 행정 절차법이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다른 법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국무위원들, 국무총리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거 임명할 때도 청문회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세금 포탈이라든가 아니면 군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범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했다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경우 내지는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또 그 변명이 적법하다면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문이다. 예를 들면 내가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물류관리사 자격을 따서 가지고 있는데 자격증을 누구한테 빌려줬다 걸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증이라든가 등록증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대여하다 걸리면 대부분 취소해야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절대적 취소에 해당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청문 과정을 거쳐서 내가 빌려주긴 했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때는 그 변명이 타당성이 있으면 봐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법률에는 청문이라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6번에 보면 의제와 추정인데 이거는 서술이에요. 서술어. 아까 지문 1번 해가지고 쭉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어가 맞는지,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아니면 지도지사인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어의 행위가 맞는지, 그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의 내용이 맞는지, 마지막 서술어 부분이 있다고 했죠. 서술어. 이 서술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인지 부정인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할 수 있다는지 해야만 한다는지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의제인지 추정인지 이런 것들이에요. 추정한다,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다른 말로 간주한다 이런 거죠. 의지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간주한다. 뭐뭐로 간주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뭐로 본다 이거죠. 이 서술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장황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뼈대를 좀 갖춰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챕터 2 물리정책 기본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정책 기본법 가면 특히 중요한 4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물리정책 기본법,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 운수사법,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이 4개 법률에 관련돼서는 제가 맨 앞에 그 관련된 법률의 전체 내용을 갖다가 왁구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흐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페이지 물리정책 기본법 흐름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